태양이 지배하던 시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 행성을 덮고 있던 덥고 습한 공기는 이제 날카로운 칼날 같은 한기로 바뀌어 대지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겪는 격렬한 경련이자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내려진 가혹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생명을 키우는 따스한 푸른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멍든 무쇠처럼 차갑고 무거운 회색 구름만이 가득 차 태양의 온기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끝없이 펼쳐져 있던 울창한 열대. 우림은 이제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양치식물과 넓은 잎을 가진 나무들은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한 채 검게 변해 비틀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 뾰족하고 억센 침엽수들이 마치 대지의 묘비처럼 하나둘씩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바닥은 더 이상 부드러운 부엽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딱딱하게 얼어붙은 흙과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뒤섞인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었고, 밟을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오랫동안 숲의 주인으로 군림해왔던 유인원 무리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열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을 발산하도록 진화해왔기에 이 갑작스러운 추위를 막아낼 방어 기제가 전무했습니다. 듬성듬성한 털 가죽은 살을 파고드는 바람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천을 나누려 애썼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는 그들의 근육을 경직시키고 사고를 마비시켰습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공포가 무리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구하는 일은 이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달콤한 과일과 부드러운 새순이 가득했던 나무들은 이제 앙상한 가지들만을 흉물스럽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은 추위보다 더 빠르게 그들의 생명력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무리의 구성원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 뿌리를 찾거나 죽은 동물의 사체를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풍요로웠던 낙원은 순식간에 기아와 고통이 지배하는 생지옥으로 변모했습니다. 약한 개체들은 하나둘씩 쓰러졌고 차가운 땅은 그들을 자비 없이 삼켜버렸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 한 어미 유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동료들보다 체구가 작았고 영양실조로 인해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생명이 안겨 있었습니다. 새끼는 털조차 제대로 나지 않은 붉은 살덩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어미는 자신의 얇은 가죽과 미약한 천만으로 이 작은 생명을 세상의 잔혹함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바람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단순한 기류의 흐름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려는 악의를 품은 거인의 입김과도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어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새끼를 자신의 복부에 밀착시켰습니다.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는 새끼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떨리는 팔다리는 그녀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불안한 울음소리를 내며 이동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태양이 있는 남쪽,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따뜻한 계곡을 향해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길도 없는 황무지를 가로질러야 하는 기약 없는 죽음의 행군이었습니다. 익숙한 숲을 버리고 미지의 설원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우주 밖으로 내던져지는 것과 같은 공포였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얀 재앙이었습니다. 눈송이는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고 젖은 털은 얼어붙어 갑옷처럼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가슴에 안고 네 발로 기어가려 했지만 차가운 눈은 가슴과 배에 직접 닿아 천을 급격히 뺏어갔습니다. 새끼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새끼를 가슴에 안고 이동하다가는 차가운 눈바닥에 새끼의 몸이 다 얼어 죽거나 어미 자신의 천, 저하로 둘 다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사지보행을 하는 유인원에게 있어 가슴은 땅과 가장 가까운 부위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어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주위의 동료들은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내달리고 있었고 뒤처지는 자를 기다려주는 자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비극적인 순간이 발생했습니다. 어미는 떨리는 손으로 새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 뒤, 목덜미 근처의 털을 잡게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자신의 신체 구조를 왜곡하면서까지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새끼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등 털을 움켜쥐었고 어미의 따뜻한 등 위로 올라탔습니다. 새끼를 등에 업자 어미의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네 발로 걷는 것이 불안정해지자 그녀는 척추를 곧게 세우고 뒷다리에 힘을 주어 상체를 일으켜야 했습니다. 척추 마디마디에 낯선 통증이 밀려왔고 골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 있는 새끼는 이제 차가운 눈바닥에서 멀어졌고 어미의 등에서 전해지는 천과 바람을 막아주는 어미의 넓은 어깨 덕분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업기였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화이트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굉음을 내며 쓰러졌습니다. 숲은 비명을 지르며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어미는 이를 악물고 한 발자국씩 내디뎠습니다. 발바닥은 찢어져 피가 흘렀고 그 피는 하얀 눈 위에 선명한 붉은 자국을 남겼지만 금세 새로운 눈에 덮여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눈썹과 수염에는 고드름이 매달렸고 폐는 차가운 공기로 인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새끼의 미약한 온기와 심장 박동, 그리고 털을 꽉 쥐고 있는 그 작은 손의 악력이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자연의 폭력에 맞서 생명을 지켜내는 위대한 투사이자 움직이는 요새였습니다. 무리는 점점 멀어져 검은 점으로 보였습니다. 고립감은 추위만큼이나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약해진 무리를 노리고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뒤처져 있으며 가장 손쉬운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공포는 그녀를 마비시키는 대신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근육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그녀가 밟는 땅은 이제 흙이 아니라 두꺼운 얼음판이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그녀의 발가락은 더욱 넓게 벌어졌고 발톱은 얼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등에 엎인 새끼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청은망은처럼 느껴졌습니다. 중력은 끊임없이 그녀를 땅으로 끌어당겼지만 모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은 그녀를 하늘을 향해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척추는
고통 속에 신음했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회색 구름 뒤로 완전히 숨어버렸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과 하얀 눈의 대비로 기괴하게 변했습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숨을 쉴 때마다 콧속의 점막이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잃은 몸을 의지가 억지로 끌고 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어미는 가끔 비틀거렸지만 그때마다 등 뒤의 새끼가 칭걸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쓰러진 거대한 고목의 뿌리 근처에 잠시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어미는 그곳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완전한 휴식은 아니었지만 몰아치는 눈보라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웅크리고 앉아 등 뒤의 새끼를 조심스럽게 앞으로 돌려 품에 안았습니다. 젖을 물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굶주림과 추위로 인해 젖은 말라 있었고 나오는 것은 빈 젖꼭지뿐이었습니다. 새끼는 배고픔에 칭걸거렸지만 어미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의 침으로 새끼의 얼굴을 닦아주고 거친 혀로 털을 골라주며 천을 나누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와 뺨을 타고 흐르다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이자 생존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끼를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숲이 무너지는 소리,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그리고 정체불명의 짐승들이 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거대한 공포의 시간 속에서 어미와 새끼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두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어미의 등과 새끼의 배가 맞닿은 그 작은 면적, 그것만이 이 얼어붙은 지옥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성격이었습니다. 이제 숲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나무 한 그루 없는 광활하고 하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죽음의 땅. 하지만 어미는 그곳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 위에는 인류의 미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빙하기라는 거대한 겨울의 아가리 속으로 작은 불씨 하나를 품은 채 그녀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위대한 여정의 서막이었습니다. 숲의 경계가 무너지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습지였습니다. 이곳은 물과 흙, 그리고 얼음이 뒤섞여 만들어진 거대한 늪지대였으며 단단한 땅이라고 믿고 발을 디디면 순식간에 발목까지 푹 꺼지는 배신의 땅이었습니다. 앙상한 관목들만이 드문드문 솟아있어 마치 대지의 가시처럼 보였고 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숲에서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간헐적으로 내리는 진눈개비는 늪의 표면을 얇은 살얼음으로 덮어 위험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어미 유인호는 이 낯선 지형 앞에서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그녀의 발바닥은 이미 숲길에서 찢어지고 부르터 있었지만 이곳의 진흙은 상처 사이로 파고들어 소금물처럼 쓰라린 고통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진흙물은 발가락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천을 급속도로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의 발자국들이 진흙 위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의 거리가 벌어진다는 것은 곧 고립을 의미했고 이 황량한 벌판에서의 고립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습지대를 건너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신체 구조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네 발로 거두려 하면 등에 업힌 새끼가 앞으로 쏠려 차가운 진흙탕에
처박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네 발로 기어가면 어미의 복부와 가슴이 차가운 물에 닿아 치명적인 저천증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리고 등 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미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상체를 일으켜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강요된 진화였습니다. 불안정한 두 발로 진흙 위를 걷는 것은 끔찍한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그녀의 골반과 척추는 직립보행에 적합하게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뼈가 어긋나는 듯한 통증이 허리를 강타했습니다. 무거운 머리와 등 뒤에 매달린 새끼의 무게가 척추를 짓눌렀고 허벅지 근육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잡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듯한 기괴한 몸짓이었지만 그것은 중력과의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등 뒤에 매달린 새끼 또한 자신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비틀거릴 때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새끼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어미의 털을 움켜쥐었습니다. 새끼의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본능적인 파악 반사, grasping reflex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새끼가 털을 잡아당기는 통증이 어미의 피부를 자극했지만 그 통증은 오히려 어미에게 새끼가 아직 등 뒤에 살아있다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두 생명체는 고통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늪지대의 중간쯤에 이르자 바람은 더욱 거세져 장애물 없는 평원을 휩쓸었습니다. 바람에 섞인 얼음 조각들이 어미의 얼굴을 때렸고 눈을 뜨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입에서는 단내가 났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현기증이 일었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썩어가는 식물의 뿌리나 얼어붙은 곤충의 사체뿐이었습니다. 어미는 가끔 멈춰서서 진흙 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만 건져 올린 것은 차가운 돌멩이와 썩은 나뭇가지뿐이었습니다. 앞서가던 무리의 일부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늙고 병든 개체 하나가 진흙 구덩이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돕기 위해 잠시 머뭇거렸으나 다가오는 눈보라와 굶주림의 공포가 그들의 발길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늪에 갇힌 자의 비명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그는 서서히 검은 진흙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미는 그 광경을 목격하며 공포에 몸을 떨었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어미는 더욱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살얼음이 덮인 웅덩이를 피하고 조금이라도 단단해 보이는 풀무더기를 찾아 징검다리처럼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이 높은 직립자세는 시야를 넓혀주는 대신 발밑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딛는 곳이 단단한 땅인지 아니면 죽음의 함정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운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녀의 발목은 꺾이고 비틀렸지만 인대는 기적적으로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앙이 닥쳤습니다. 어미가 디딘 땅이 순식간에 꺼지며 그녀의 몸이 허리까지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진흙이 그녀의 하반신을 휘감으며 거대한 흡입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미는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주위의 잡목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부서지기 쉬운 마른 가지들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진흙물이 배까지 차오르자 등 뒤의 새끼가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당황하여 몸부림쳤지만 움직일수록 몸은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늪의 사냥 방식이었습니다. 먹잇감의 공포와 발버둥을 이용하여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진흙은 어미의 가슴께까지 차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등 뒤의 새끼가 진흙탕에 잠길 위기였습니다. 어미의 뇌리에는 수많은 경고 신호가 켜졌습니다. 만약 여기서 포기하고 앞으로 엎드린다면 자신은 기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끼는 질식하거나 얼어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미는 초인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엎드리는 대신 척추를 더욱 꼿꼿이 세웠습니다. 자신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상체를 최대한 위로 뻗어 올린 것입니다. 새끼를 물에 젖지 않게 하려는 생물학적 본능을 넘어선 모성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진흙 속에 잠긴 두 다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발가락을 웅크려 바닥에 있을지 모를 단단한 집안을 탐색했습니다. 다행히 발끝에 굵은 나무 뿌리 같은 것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어미는 그 뿌리를 지지대 삼아 온몸의 근육을 수축시켰습니다. 허벅지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혈관이 피부 위로 도드라졌습니다. 그녀는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기합 소리를 내지르며 몸을 위로 솟구쳤습니다. 늪은 끈질기게 그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고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흡입력이 그녀의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마침내 진흙의 속박이 풀리며 어미의 몸이 늪 밖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단단한 땅 위로 쓰러졌습니다. 등 뒤의 새끼는 충격으로 인해 잠시 울음을 멈췄다가 다시 칭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등 뒤의 새끼가 젖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젖은 몸이 얼어붙기 전에 천을 올려야 했습니다. 어미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진흙이 마르면서 피부를 조여왔고 털은 딱딱하게 굳어 갑옷처럼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그녀의 걷는 방식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게중심을 잡는 법을 조금 더 터득했고 골반을 사용하는 요령을 본능적으로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늪지대를 빠져나오자 지형은 서서히 오르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거대한 산맥이 하얀 장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험준한 바위산들이었습니다. 늪지대가 죽음의 덫이었다면 저 산맥은 바람의 칼날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전설 속의 따뜻한 계곡이 있다는 희망 하나가 어미를 그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어미의 걸음걸이는 처음보다 훨씬 더 견고해졌습니다. 비록 절뚝거리고 느렸지만 두 발로 걷는 행위는 더 이상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등 뒤의 새끼는 어미의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어미의 등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땀과 새끼의 채취가 섞여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냈고 이는 포식자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알리는 위험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해질 무렵 무리는 산맥의 초입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늪지대와는 또 다른 황량함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돌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식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미는 바위 틈에서 말라비틀어진 이끼를 뜯어 입에 넣었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위장을 채우기 위해 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씹어서 부드럽게 만든 이끼를 뒤로 돌려 새끼의 입에도 넣어주었습니다. 새끼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받아먹었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바위들은 낮 동안 머금은 냉기를 뿜어냈고 하늘의 별들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미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동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동료들이 서로 몸을 밀착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그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료들은 귀찮은 듯 으르렁거렸지만 어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미는 앉은 자세로 잠을 청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을 세워 가슴 쪽으로 당긴 채 팔로 다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등 뒤의 새끼는 어미의 등과 동굴 벽 사이의 공간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 천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불편한 자세였지만 새끼를 가장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미의 고개는 자꾸만 떨어졌지만 그녀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거리는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미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고통을 되새겼습니다. 늪에서의 탈출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척추는 이제 고통에 적응해가고 있었고 다리 근육은 새로운 보행 방식에 맞춰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이렇게 가혹한 환경 속에서 자식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통해 직립보행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다듬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높고 더 추운 곳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늪지대를 벗어난 그들이 마주한 것은 대지의 척추라 불리는 거대한 산맥이었습니다. 이곳은 지상과 하늘이 맞닿는 경계이자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부적합한 죽음의 고도였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희박해졌고 산소 부족은 근육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평지에서 불던 바람이 살을 애는 정도였다면 이곳의 바람은 살점을 도려내려는 듯 날카로운 흉기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바위산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하얀 지옥을 연상케 했고 그 위를 걷는다는 것은 중력과 바람 그리고 추위라는 세 가지 거인과 동시에 싸워야 하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어미 유인원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피하 지방은 늪지대와 숲을 지나오며 모두 연소되어 사라졌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근육을 태워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거친 호흡을 할 때마다 가죽을 뚫고 나올 듯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천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과 등 뒤에 있는 새끼의 동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산을 넘지 못하면 남쪽의 따뜻한 땅은 영원히 꿈속의 풍경으로만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산의 중턱을 넘어서자 지형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흙은 사라지고 오로지 날카로운 바위와 미끄러운 빙판만이 존재했습니다. 어미의 발바닥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뾰족한 돌에 찔릴 때마다 느껴지는 둔탁한 통증이 뇌를 자극하여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직립보행은 바람의 저항을 온몸으로 받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에 그녀는 납작 엎드려 바위 틈을 손가락으로 파고들며 조금씩 위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손톱은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그 피조차 순식간에 얼어붙어 붉은 얼음꽃이 되었습니다. 이 고도에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람의 시인이었습니다. 계곡 사이를 통과하며 가속된 돌풍은 마치 거대한 손처럼 어미의 등 뒤를 후려쳤습니다. 바람은 끊임없이 어미의 등에서 새끼를 떼어내려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미는 바위에 몸을 바짝 붙이고 팔다리에 힘을 주어 버텼습니다. 새끼 또한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어미의 목덜미 털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새끼의 작은 몸이 깃발처럼 펄럭였지만 모자 무지의 결속은 바람보다 강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합일이었습니다. 추위는 이제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는 실질적인 물리력이었습니다. 저천증의 그림자가 어미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손발의 끝부분부터 감각이 사라져 갔습니다. 혈액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의 중심부로 모여들었고 그로 인해 사진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미의 등, 정확히는 새끼의 배와 맞닿은 그 부위만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등 쪽으로 집중시켜 마치 난로처럼 열을 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열역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미는 자신의 몸이 얼어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등 뒤에 작은 생명체에게 끊임없이 열을 전달했습니다. 새끼는 어미의 등에서 전해지는 열기를 흡수하며 간신히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어미의 몸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근육을 강제로 수축시켜 열을 발생시키려는 신체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 떨림은 고스란히 새끼에게 전달되어 새끼가 잠들지 않도록 깨우는 진동 마사지 역할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어미의 떨림은 역설적이게도 생명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고 다른 한쪽은 거대한 빙벽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수천 미터 아래에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외길이었습니다. 무리의 선두 그룹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고독은 추위만큼이나 사무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뇌 속에서는 여기서 눕나, 그러면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앞의 바위가 따뜻한 고기로 보이고 바람소리가 동료들의 환호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때 산맥의 정상을 지키던 거대한 눈폭풍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파괴적인 힘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지워지는 화이트아웃 속에서 어미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강풍은 어미의 몸을 들어 올려 절벽 아래로 내동댕이 치려 했습니다. 어미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었지만 순간적인 기지로 절벽 쪽에 튀어나온 바위턱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등 뒤의 새끼는 공포에 질려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미는 한 손으로 바위를 잡고 버티며 다른 손으로는 바위의 틈새를 찾아 필사적으로 더듬었습니다. 근육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만약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턱걸이를 하듯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솟아났습니다. 겨우 바위턱 위로 올라선 그녀는 더 이상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이동하는 것은 죽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위벽에 오목하게 들어간 작은 틈새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곳은 피난처라기보다는 얕은 홈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미는 벽을 등지고 앉는 대신 벽을 마주보고 웅크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등 뒤의 새끼를 벽과 자신의 몸 사이에 가두는 형태가 아니라 자신의 배와 가슴으로 바위를 끌어안고 등은 외부의 폭풍에 완전히 노출시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새끼를 자신의 등과 배 사이에 끼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등을 방패막이로 삼아 새끼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은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미는 이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등털은 엉겨붙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하얀 갑옷처럼 변했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은
끊임없이 그녀의 등을 난도질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산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돌처럼 굳어진 어미의 자세는 마치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성상,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가물가물해졌고 생화사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얼음 조각상 같은 어미의 몸 안에서는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초 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거의 차단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하얗게 동상에 걸려 감각을 잃었고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포기하는 대가로 심장과 폐, 그리고 등 쪽의 혈류량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잔혹한 등가 교환이었습니다. 나의 손발을 내어주고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맹세였습니다. 새끼는 어미의 등과 웅크린 자세가 만들어낸 작은 공간 안에서 어미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열기를 쬐며 살아남았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어미는 몇 번이나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를 깨운 것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새끼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콩닥, 콩닥, 콩닥. 그 작은 진동은 어미에게 유일한 생명의 신호이자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어미는 환각 속에서 따뜻한 숲을 보았지만 그 숲으로 걸어가는 대신 현실의 고통을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마음의 눈은 오직 등 뒤에 새끼를 향해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폭풍의 기세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잦아들자 산 정상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의 여명은 세상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였습니다. 어미는 천천히 눈을 뜨려 노력했습니다. 얼어붙은 속눈썹이 떨어져 나가며 눈이 떠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뻣뻣뻣하게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렸습니다. 그녀는 얕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아주 조금 움직여 보았습니다. 등 뒤에서 끼잉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새끼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얼어붙은 어미의 심장에 뜨거운 피를 돌게 했습니다. 어미는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우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 조각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발은 검게 변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고통을 잊게 만들 만큼 장엄했습니다. 구름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산맥들, 그리고 저 멀리 남쪽 하늘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녹색의 빛, 그것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죽음의 신과 대면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산의 정상은 그들에게 있어 단순한 지리적 정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적 승리의 정점이었습니다. 어미는 다시 한번 등 뒤의 새끼를 축혀 올렸습니다. 새끼의 무게가 척추를 짓눌렀지만 이제 그 무게는 짐이 아니라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러나 확신에 찬 걸음으로 내리막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약한 자신을 죽이고 강인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는 통과 위례였습니다. 어미의 몸에 남은 동상의 상처들은 훗날 이 위대한 여정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흉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장 높고 추운 곳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산 아래의 어두운 숲속에는 추위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포식자들이 지치고 약해진 사냥감을 기다리며 날카로운 이빨을 갈고 있었습니다. 산맥의 정상을 넘어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고도가 낮아지면서 희박했던 산소는 다시 풍부해졌고 폐부를 찢을 듯했던 차가운 공기는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산의 반대편. 해발 고도가 낮아지며 나타난 숲은 울창한 침엽수림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곳은 빛이 닿지 않는 영원한 그림자의 제국이었습니다. 바람소리가 잦아든 고요한 숲속에는 더욱 불길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였습니다. 어미 윤원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동상으로 인해 검게 변한 발가락은 감각이 없었고 걸을 때마다 썩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피냄새와 고름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씻지 못한 짐승의 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이 자극적인 냄새 분자들은 바람을 타고 숲의 깊은 곳으로 퍼져나갔고 굶주린 포식자들의 후각신경을 강렬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숲이라는 거대한 식탁 위에 차려진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숲의 주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덤불 속에서 하나둘씩 켜지는 노란 불빛들은 반딧불이가 아니라 고대 늑대들의 굶주린 눈동자였습니다. 그들은 현대의 늑대보다 훨씬 거대하고 턱이 발달한 맹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어미의 뒤를 밟으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그들은 영리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부상당하고 새끼를 가진 어미가 얼마나 사냥하기 쉬운 상대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목덜미 털이 곤두섰습니다. 시각보다 먼저 육감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나무집 밟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낮은 으르렁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공포가 뇌를 마비시키려 했지만 등 뒤의 새끼가 움찔거리며 더 세게 매달리는 것을 느끼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기에는 다리가 너무 다쳤고 달리기에는 체력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생존을 위한 가장 원초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참지 못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놈은 어미의 뒤를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어미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했지만 놈의 날카로운 이빨이 그녀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피가 솟구쳤습니다. 피 냄새는 늑대들을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이제 숨어있던 놈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마리의 거대한 늑대들이 어미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미를 지치게 만들어 쓰러뜨린 후 부드러운 내장과 새끼를 먼저 탐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미는 등을 나무 등치에 바짝 붙였습니다. 이것은 등 뒤에 있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어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드러내고 괴성을 지르며 늑대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어미에게 달려드는 척하며 페인트 모션을 취했습니다. 어미가 한쪽을 방어하려 하면 반대쪽에서 다른 놈이 튀어나와 발목을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자 체력을 소모시키는 잔인한 놀이였습니다. 어미의 거친 숨소리가 숲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등 뒤의 새끼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새끼는 어미의 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몸을 급격하게 움직일 때마다 원심력에 의해 새끼의 몸이 쏠렸지만 새끼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더욱 납작하게
어미의 등에 밀착했습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공포가 유전자에 각인된 결과였습니다. 어미와 새끼는 이제 한 몸처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어미의 손에 묵직한 돌멩이가 잡혔습니다. 뾰족한 모서리를 가진 화강암 조각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도구를 사용한 것은 처음에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였을지 모르지만 도구의 진정한 위력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발휘되었습니다. 어미는 돌을 무기처럼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떨던 초식동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살인자가 되겠다는 어미의 광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폭발적으로 흘렀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가장 큰 늑대가 정면으로 도약했습니다. 놈은 어미의 목통을 노리고 입을 벌렸습니다. 그 순간 어미는 피하는 대신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왼팔을 내어주어 놈의 아가리에 물리게 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뇌를 강타했지만 그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오른손에 쥔 돌로 늑대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리찍었습니다. 퍽퍽 둔탁한 파열음이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처절한 살해 샤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늑대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미의 왼팔은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넘어진 늑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다른 늑대들이 주춤거렸습니다. 그들은 사냥감이 방역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보통의 초식동물이라면 등을 돌리고 도망치다 잡혀먹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존재는 달랐습니다. 등 뒤에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어미는 세상에서 가장 흉포한 맹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서서 늑대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거친 헐떡임과 함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아 등 뒤의 새끼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의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냥감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자신들 중 한두 마리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어야 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야생에서 부상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그들은 망설였습니다.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어미의 눈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늑대 우두머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낮은 소리를 내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늑대 무리는 어둠 속으로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노란 눈동자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어미는 돌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 죽음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늑대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어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물린 왼팔은 퉁퉁 부어올랐고 허벅지의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대신 등 뒤로 손을 뻗어 새끼를 확인했습니다. 새끼는 무사했습니다. 놀라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을 뿐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어미는 안도감에 젖은 숨을 내뱉으며 새끼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무 등치에 기대어 앉아 한 손에는 여전히 피 묻은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숲은 여전히 위험한 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그 어떤 짐승도 감히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뿜어내는 피 냄새에는 공포가 아니라
죽음을 불사한 투쟁의 냄새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 뒤의 새끼는 어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새끼는 어미의 등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임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새벽빛이 숲의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비틀거하며 일어섰습니다. 상처 입은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사이자 수호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숲의 어둠을 뚫고 그녀가 걷는 길 뒤로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끈질김을 증명하는 성스러운 표식이었습니다. 이제 숲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나무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개활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축축했던 숲의 터널이 끝나자 마치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듯 눈부신 빛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는 거대한 분지였습니다. 땅에서는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코끝에는 유황 냄새와 함께 풋풋한 풀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지열, 딜에 이 흐르는 이 계곡은 빙하기의 얼음이 감히 침범하지 못한 최후의 성역이자 생명을 위한 따뜻한 인큐베이터였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무거운 낯빛이 아니었고 투명한 사파이어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미 유인원은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이 찬란한 빛은 축복이라기보다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닿는 공기의 온도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 대신 부드러운 미풍이 상처 입은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듯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풀밭 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감촉은 날카로운 얼음이나 찐득한 진흙이 아닌 폭신하고 부드러운 이끼와 풀의 감촉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얕은 온천 웅덩이 옆에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따뜻한 물이 그녀의 굳어버린 근육과 동상 입은 피부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지의 어머니가 고생한 딸을 품에 안아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등 뒤에 매달려 있던 새끼도 그제야 긴장을 풀고 어미의 등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두 몸이 분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끼는 물가에 주저앉아 처음 보는 세상의 풍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미는 고개를 돌려 그런 새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야수의 살기는 사라지고 깊고 고요한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그들보다 먼저 도착한 무리의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천 주위에 모여 서로의 털을 골라주거나 풍부한 식물 뿌리를 캐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숫자는 숲을 떠날 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얼어 죽거나 늪에 빠지거나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강인한 자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새끼를 살려 데려온 어미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어미 유인원이 절뚝거리며 나타나자 동료들은 잠시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생존자에 대한 본능적인 경외감이었습니다. 어미는 물가에 자란 부드러운 풀을 뜯어 씹었습니다. 위장으로 따뜻한 음식물이 들어가자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씹어서 부드러워진 풀죽을 새끼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새끼는 넙죽넙죽 잘 받아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위에 떨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에 섭취한 영양분은 오롯이 새끼의 성장과 어미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상처 입은 어미의 팔에는 딱지가 앉기 시작했고
찢어진 마음도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진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등에 업고 걷는 동안 그녀의 골반은 직립보행에 맞게 더욱 단단해졌고 척추는 수직 하중을 견디는 S자 곡선으로 미세하게 변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손의 해방이었습니다. 새끼를 등에 업음으로써 그녀의 두 손은 걷는 기능에서 해방되어 도구를 쥐거나 먹이를 채취하거나 맹수와 싸우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뇌의 발달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끼 또한 어미의 등 위에서 세상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새끼들과 달리 어미의 등 높은 곳에서 바라본 세상은 넓고 입체적이었습니다. 새끼는 어미가 위험을 감지하는 방식, 길을 찾는 방식,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을 어깨너머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이 등 위의 교실은 훗날 인류가 지식을 전수하고 문화를 형성하는 학습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등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던 노력은 새끼의 전정기관과 소뇌를 발달시켜 훗날 정교한 운동 능력을 갖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끼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어미의 곁에서 엉거주춤하게 일어서더니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첫 발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발이 아닌 두 발로. 그것은 불안정하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인류가 대지 위에 우뚝 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미는 손을 뻗어 새끼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려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새끼는 몇 걸음을 걷다가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나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계곡의 바람을 타고 인류의 미래를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이 평화로운 계곡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의 세상은 여전히 혹독한 빙하기였습니다. 이들은 언젠가 다시 이동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이기는 법, 서로를 지키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등은 단순히 새끼를 나르는 운송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끈은 앞으로 수만 년 동안 어머니에서 딸로, 다시 그 딸로 이어질 것입니다. 해질 무렵 어미와 새끼는 나란히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품에 안고 털을 골라주었습니다. 새끼는 어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편안한 숨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어미는 새끼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짐승의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뢰, 안정,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미의 뇌 속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번식 본능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고차원적인 감정의 탄생이었습니다. 어미가 보여준 헌신은 인류라는 종종의 특성을 정의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거나 독립해야 하지만 인류는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 오랜 기간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미성숙함은 결함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어미의 등이나 품에 안겨있는 긴 시간 동안 아기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고대 어미가 추위 속에서 새끼를 포기했다면 오늘의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태양이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박혀 있습니다. 빙하의 찬바람이 계곡 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온천의 열기와 서로의 천이 있기에 그들은 춥지 않았습니다.
어미 유인원은 잠든 새끼를 다시 한번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새끼의 등뼈를 쓰다듬으며 미래에 직립할 인류를 축복했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영웅이었습니다. 역사책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의 유전자 속에는 그녀가 눈보라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불굴의 의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의 발견이나 도구의 발명이 인류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위대한 발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혹독한 추위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자식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의 등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등 위에서 인류는 살아남았고 그 등 위에서 사랑을 배웠으며 마침내 그 등에서 내려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빙하기의 얼음은 언젠가 녹아 없어지겠지만 그 겨울 한 어머니가 피워 올린 모성애라는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